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엘리너 오스트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죄수의 딜레마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주차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공유지 비극과 거의 비슷한 현상을 다루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유지 비극이 극복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수의 딜레마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죄수의 딜레마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3주차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라는 두 명의 죄수가 신문을 받을 때 내가 범죄를 자백하지 않고 B가 범죄를 자백하면 너는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 내가 범죄를 자백하고 B가 범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너는 1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백해라. 이와 같은 신문을 경찰로부터 받습니다. 만일 두 죄수 중 누구도 범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둘 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자백하면 3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두 자백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죄수는 머리가 아주 좋은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은 기대이익을 계산해서 기대이익이 가장 큰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권 1등에 당첨되면 20억 원을 받습니다. 복권 한 장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왜 복권을 사지 않을까요? 1등에 당첨될 확률이 0.000001%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대이익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금에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으로 계산되는데 20억 원에 0.000001%를 곱하면 2원입니다. 즉 1,000원을 주고 복권 한 장을 샀을 때 기대이익은 2원밖에 안 되니 복권을 살 때마다 998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두 죄수의 기대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엔 복권보다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택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기대이익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면 내가 자백을 선택했는데 상대방이 자백한다면 나는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상대방이 침묵을 선택하면 나는 1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상대방이 자백할 확률과 침묵할 확률이 모두 50%라면 내가 자백이라는 행동을 선택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힐 기간은 2년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내가 침묵을 선택했을 때 상대방이 자백하면 나는 1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상대방이 침묵하면 나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침묵이라는 행동을 선택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기간은 5년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자백을 하면 2년, 침묵을 하면 5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니 자백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대방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자백하게 되고 결국 둘 다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둘 다 침묵을 지켰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는데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조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죄수의 딜레마에서 두 죄수가 서로 대화할 수 없다라고 가정했습니다. 두 죄수는 지금 경찰로부터 신문, 협박 및 회유를 받고 있고 독방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두 죄수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 죄수가 대화를 충분히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두 죄수는 둘 다 침묵하면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둘 다 침묵이라는 전략을 선택할 경우 둘 다 영년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 즉 무혐의로 풀려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각각이 경찰에게 신문을 받았을 때 서로가 침묵이라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상대방을 배신해서 자백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상대방을 배신하고 자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배신했을 때 손해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자백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10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어떨까요?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두 사람은 자백이라는 전략이 훨씬 더 큰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계약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안이 바로 대화, 신뢰, 계약인 것입니다. 이제 고균시 비극을 극복하는 방안과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안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인 명확한 경계나 이익 분배의 원칙, 이익 분배에 대한 감시, 규칙 위반자에 대한 제재, 자율관리 인정 등은 모두 죄수 딜레마의 극복 방안 중 계약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 계약 속에 참가자의 범위, 이익 분배의 원칙, 이익 분배에 대한 감시, 규칙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이 모두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이나 소규모 그룹으로 분화 등의 조건은 대화라는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과 이 모든 조건들은 또한 신뢰가 없이는 달성되기 힘든 것들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나요? 혹은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은 서로 신뢰하고 대화를 하고 계약을 맺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00% 그렇다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협약만 하더라도 1992년에 협약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후 가입한 국가들이 매년 협상에 참여하긴 하지만 협약을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만들진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드는 것이 워낙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모두가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화, 신뢰, 계약이라는 것이 공유지 비극의 원리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방안임은 확실합니다. 이번 시간은 죄수의 딜레마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합리성의 역사와 대화적 합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